근데 이 끈끈해지는 반면에 나와 다른 남과는 예. 더 구별을 하고 예. 하는 이런 역작용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그 민족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하고 자기 예. 계급의 어떤 동질성을 더 강화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이걸 전체를 통합하는 예. 나와 다른 계급과의 통합, 나와 다른 국가와의 뭐 협력 이런 쪽으로 스포츠가 이용되는 사례는 없나요? 아프리카 대륙의 맨 남쪽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흑인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수 백인들이 철권을 휘두르면서 권력을 움켜쥐고 흑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아주 대표적인 흑백 분리,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1960년대 흑백 분리보다 더 극심한 그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심한 그 분열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져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결국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이때 이것이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포츠가 럭비였죠. 럭비. 잘하죠, 남아공 네. 럭비. 그런데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스포츠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살지만 조상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특정한 백인들만의 스포츠로 딱 붙여져 있었죠. 그리고 이런 그 백인들의 결속감을 키우는 네트워크가 바로 스포츠였던 럭비였고요. 우리 백인이 흑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장이 바로 럭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선수가 포함된 외국 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라든지 그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서는 그 원주민들이 아니면 흑인들이 그 럭비 국가대표팀에 그 낄 수 있었는데 이런 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게임을 하게 될 때는 아예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의 스포츠고 이 저열한 흑인들은 이 럭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해. 외국 팀과 교류를 할 때는 흑인들이 럭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만큼 럭비는 가장 강렬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의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국제 경기에서 차별을 받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팀과 외국의 럭비팀이 게임을 하면요. 어디를 응원했을까요? 자기 상대팀 네. 응원할게. 자기 나라 럭비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 상대팀. 럭비팀을 응원합니다. 이겨라. 예, 그만큼 자신들을 그 핍박하고 탄압하는 백인임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였던 럭비가 또 싫었던 것이죠. 이만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럭비가 인종을 나누는 스포츠였습니다.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무조건 럭비, 흑인들은 축구를 즐기는 그 스포츠로 이 민족이 갈라졌던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잘 예. 알고 있어요. 정답, 넬슨 만델라.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야.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던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극심한 인종 차별에 시달리는 나라였습니다. 크게 세 개의 집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네덜란드계 백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계 그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수가 많은 토박이들, 그러니까 흑인들이 있었죠. 넬슨 만델라는 그 엄혹한 그 핍박을 견뎌내고 결국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취임을 한 다음에 이런 차별과 분리를 이제는 그만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임무를 맡게 됐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즉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모색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95년 럭비 월드컵입니다. 럭비 월드컵이 바로 1995년 럭비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대표팀의 슬로건이 원팀 원컨트리였죠. 이런 슬로건을 제시한 사람이 또 바로 넬슨 만델라였던 거예요. 오. 넬슨 만델라가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국가대표팀이 아시겠지만 다 백인들로만 구성되었거든요. 하지만 백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 국가대표팀을 미워하지 말자. 우리나라 팀이라고 여기자. 그리고 흑인들에게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 국가대표팀을 응원해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넬슨 만델라는 그 국민들의 화합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때 사실은 그 팀 전력 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럭비 대표팀의 그 수준이 우승을 할 만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온 국민의 응원 속에서 남아프리카 럭비 국가대표팀이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와. 당시 엄청나게 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주 경기장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넬슨 만델라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승 당시에 넬슨 만델라는 국가대표팀 럭비 그 유니폼 저지를 입고 축하를 했고요. 국가대표팀은 만델라의 그 수감 번호인 46664를 경기복에 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화합이 아주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포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백인 모두에게 잠시나마 하나가 되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98년대 이제 프랑스가 월드컵 개최했잖아요. 프랑스는 사실 그 전에는 월드컵 우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팀이 이제 불어로 블랙 블랑베, 그러니까 흑인, 아랍계 그리고 백인 이렇게 잘 융합팀 돼가지고 이렇게 지단 그리고 뭐 흑인 선수도 있었고 백인 선수도 있었는데 너무 잘 그 융합이 돼서 프랑스는 후보는 아니었지만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사실 뭐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만큼 잘 융합된 그 프랑스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넬슨 만델라가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만큼 그러니까 스포츠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기능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그 갈등을 겪는 인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995년 럭비 월드컵을 통해서 그전까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을 한데 묶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포츠의 힘을 알았던 것이고 스포츠의 긍정적인 힘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전에 활용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 민족 정체성, 국민 정체성 확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 국민,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스포츠가 해왔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은 스포츠로 나타난 민족 정체성을 뚜렷하게 내보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누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게임을 지켜보고요. 이겼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경험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한민족이다, 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타고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국가의 애국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나는 이 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스포츠 현장이죠. 예.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자발적으로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내면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포츠가 민족의식, 국민의식, 애국심의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도였던 것이죠. 제가 2002년도에 저는 지구 반대편 영국에 있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수많은 시민들이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어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 책에서 배웠던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관계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드디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합 아니면 그 국민의식, 민족의식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2002년에 그 월드컵 열기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학자들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엄정하게 연구해 볼 만한 학술적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는 세대를 묻고 젠더를 묻고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스포츠의 정치학이랄까?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굉장히 폭넓은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20세기, 21세기가 국민국가 시대이고 현대 국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스포츠였던 것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스포츠의 긍정적인 힘이 국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다 했으니 좀 더 미래에는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로 뭉치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스포츠는 국민국가의 형성의 어떤 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계 평화, 인류 전체를 묶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월드컵만큼 프랑스인이라는 거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스포츠를 이제 모든 국민, 온 국민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서 그 스포츠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단결하고 오히려 또 분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리 1980년대 현대사를 돌아보면 3S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치로부터 국민들을 무관심하게 떼어놓는 이런 목적에서 한 정책, 이걸 이야기하는데 3S 중에 스포츠가 들어가 있었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포츠에 대한 좀 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스포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